네, 이번 시간에는 수질 시료의 전처리 또는 보존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질 분석용 시료는 전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료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 흙탕물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막 섞여 있다거나 할 경우에 그것을 제거해야만 분석이 제대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습식산화라고 해서 액체 시약을 넣는 거죠. 액체 상태로 그 유기물을 분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 분석, 또 질소 분석 이런 거 할 때 유기물을 먼저 산화시켜서 없애버립니다. 인이나 질소는 이렇게 그 탄소와 산소, 수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그 유기물 분자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요. 이런 상태에서는 인을 측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 부분을 다 산화시켜서 없앱니다. 질소의 경우도 이렇게 질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런 유기물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요 인하고 질소만 떼어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유기물을 어떻게 없애느냐 하면은 이런 그 시약을 넣어 가지고 탄소는 CO2로 다 날려보내고 수소는 물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유기물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기물을 없애버린 다음에 인과 질소를 측정하는 거죠. 그때 이 습식산화하는 그 시약을 보면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질산, 황산 이런 겁니다. 질산과 황산 또는 질산과 염산 이런 걸 쓰면은 그 강력한 황산의 산화력이 유기물을 산화시키기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경우에 이 산화제를 집어넣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과염소산이나 또는 여기 그 퍼설페이트, 과황산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면은 이 자외선도 그렇고 이것들은 그 산화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산화제예요. 그러니까 강한 산성을 만들고 산화제를 같이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유기물이 더 산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거죠. 또 그 TOC 같은 것을 분석할 때 보면은 자동 분석 기기로 하는 경우에 이 과황산만 가지고는 조금 그 분해가 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자외선을 같이 씌워줘요. 그러니까 시약을 넣고 자외선을 넣고 이렇게 해서 분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분해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습식산화라고 부릅니다.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에 회화 또는 연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한 400도 이상, 500도 정도 이상으로 태우면은 유기물이 다 타버립니다. 이건 앞에 산화제를 넣은 것 경우나 마찬가지로 이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는 것인데 이게 CO2와 H2O로 다 산화돼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기물을 없애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유기물과 붙어있던 유기물이 결합하고 있던 그 어떤 물질들이 이제 녹아 나옵니다. 토양의 중금속을 측정할 때 이런 경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는 경우에 토양을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무게가 얼마나 감소하는가 이런 것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태우는 방법을 써요. 회화라고도 하고 연소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igni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용매 추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용매 추출은 뭐냐면 보통 물 속에는 그 물에 잘 녹는 물질들이 많이 녹아 있죠. 그리고 지용성 물질은 소량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만일 지용성이라면은 물에다가 유기용매를 넣고 막 흔들어 주면은 보통 용기로는 이제 이런 깔때기 모양의 용기를 씁니다. 여기 마개가 있고 용매를 조금 넣고 여기는 이제 시료가 있습니다. 시료는 물론 물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물질이 만일 지용성이다라고 하면은 막 흔들어 주면은 요 용매 속으로 이동해 갑니다. 물 속에 있던 것이 용매 속으로 이동해 가요. 그러면은 이 깔때기에서 물을 다 빼버리고 용매만 남겨서 그 용매만 측정하는 거죠. 또 시료 중에 뭐 흙탕물이다, 부유하고 있는 클레이 같은 것들이 많이 떠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이렇게 유기용매로 추출하면은 지용성 유기물질, 지용성 유해물질을 농축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질 분석 시료를 보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질 시료는 가능하면 신속히 분석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실로 가지고 옵니다. 보존해서 가지고 오고 실험실에서 일정 시간 그 분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보존을 해야 되죠.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화학적 변화가 있고 생물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어떤 그 결합이나 화합이나 뭐 산화, 환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생물학적 변화예요. 물 속에는 어디나 미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은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엔자임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화학적 반응은 좀 느리지만 생물학적 반응은 굉장히 빠릅니다. 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가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서 그 화학 반응을 빨리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변화를 멈추는 것이 수질 분석 시료에서 많이 쓰는 목적입니다. 자, 제일 먼저 냉장이 있죠. 냉장 온도는 보통 0에서 4도 사이, 보통 가정용 냉장고를 써도 됩니다. 한 0도에서 1도 정도 위로 한 1도씨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더 좋죠. 실험용 냉장고라 온도 조절이 아주 잘 된다면. 그럼 냉장은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하면 생물의 효소 활동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활동이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멈추진 않지만 좀 느려지는 거죠.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면은 그 상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죠. 전혀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효소 활동이 느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냉장을 왜 하는가? 세포가 보존된다는 거죠. 세포가 보존되어야 하는 경우. 세포가 보존되어야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생물을 이용하는 BOD를 측정한다든가 또는 그 조류 세포 내에 있는 어떤 물질을 측정하려고 한다든가 조류 세포를 따로 모아서 뭐 클로로필을 측정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세포가 터지면은 완전히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포가 터지지 않도록 보존되도록 하는 방법이 냉장이에요. 냉장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생물의 반응 속도가 완전히 정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느려지느냐 하면은 보통 온도가 10도 변하면은 분해 속도가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낮아집니다. 반대로 10도 높아지면 분해 속도가 2배 내지 3배 빨라집니다. 그래서 20도, 상온에서 20도 정도 되는 그 물을 냉장고 0도 가까이 낮추면은 그 반응 속도가 한 4분의 1 내지 9분의 1 정도로 낮춰집니다. 그러니까 변질되는 시간을 한 4분의 4배 또는 9배 정도로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가정용 냉장고는 가끔 온도가 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잘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 그래서 보존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생물 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 방법을 쓴다. BOD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을 냉동시켜서 거의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미생물의 숫자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BOD가 측정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느리게 측정되거나 낮게 측정이 됩니다. 또 플랑크톤을 내가 관찰하려고 한다. 그런데 냉동을 하면 플랑크톤 세포가 모두 터져서 볼 수 없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수질 분석 시료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반적으로 냉동입니다. 냉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하 20도에서 보관을 하는데 영하 20도에선 얼음 상태가 되죠. 그럼 얼면 어떻게 되느냐면 물 분자가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물 분자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생물의 효소가 활동을 잘 못해요. 뭐냐면 효소가 돌아다니면서 반응 물질을 만나야 그것을 반응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효소다라고 하면은 유기물 분자를 만나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냉동 상태에서는 분자가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효소의 활동이 거의 정지됩니다. 그래서 냉장보다는 훨씬 장시간 보존이 가능합니다. 냉동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그 COD, 총인, 총질소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유기물 양, 또 인의 양, 질소의 양을 총량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살아있건 죽어있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냉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 냉동해서 안 될 것들은 생물 세포가 파괴되면은 세포가 터져서 세포 안에 있는 그 세포의 유기물들이 유출돼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유기물이나 어떤 물질을 입자상과 용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변질이 됩니다. 보통 입자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한 1마이크론 이상을 말하는데 그 정도라면 뭐냐면 좀 큰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박테리아나 조류세포 내에 있는 것이 입자상이고 터져서 나온 것은 용존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냉동을 하면 입자상 물질이 터져 가지고 용존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입자상 물질과 용존 물질의 그 상대적인 비율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존 질소 이런 걸 측정할 때는 냉동하지 말고 냉장을 하거나 아니면 먼저 필터를 합니다. 필터를 해서 그 세포를 먼저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냉동을 하면 되겠죠.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생물 관찰용 시료는 또 냉동하면은 다 세포가 터져 버리니까 냉동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산을 첨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을 첨가해서 pH를 2 정도로 낮추어주면은 효소의 활동이 정지됩니다. 생물의 효소가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촉매인데 생물의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pH가 너무 낮아지면 단백질이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돼서 깨져가지고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효소의 활동이 정지된다.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 김치 같은 것을 보면은 pH가 좀 낮죠.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이 잘 되죠. 그것은 생물의 효소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이죠. 또 식초에 절여주던 물질, 음식 이런 것도 효소의 활동이 정지돼서 오래 보존이 잘 되는 겁니다. 시료에 산 첨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황산하고 염산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산을 첨가하면은 생물의 효소 활동은 정지가 돼요. 그렇지만 화학적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이 산화된다던가 산소에 의해서 환원되어 있던 물질들이 산화되는 이런 반응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산을 첨가하면 무기염류는 더 많이 용해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양의 입자 표면에 그 흡착되어 있던 이런 것들은 산을 첨가하면 더 많이 용해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흙탕물에 소일 입자가 있는데 이 소일 표면에 포스페이트 같은 것들이 흡착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처음에 여과를 해서 이것을 모두 다 제거하고 나서 물속에 녹아있는 인만 제거하는 경우하고 산을 첨가해서 이 흡착되어 있던 인이 떨어져 나온 경우 비교해보면 이쪽이 더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미리 여과해서 부유물을 제거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산을 첨가한 다음에 부유물을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산을 첨가하는 것도 이 효소의 활동을 정지하는 그런 방법이다. 산 외에 다른 보존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보존제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 머큐리 클로라이드, 염화수은이죠. 이것은 그 독성 물질이에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이 수은이 생물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물이 다 죽어버리니까 생물체 내에 있는 효소가 활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 요오드를 씁니다. 요오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루골용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요오드는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산화력을 가지고 있죠. 요오드는 I2인데 이것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자신이 환원이 됩니다. 그런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포를 죽입니다. 생물을 죽입니다. 요오드는 보통 우리가 소독약으로 쓰죠. 상처가 났을 때 소독약으로 쓰는 이유가 이게 그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생물을 죽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외에 포르말데하이드, 클로로포름 이런 것들도 보존제로 사용을 합니다. 이 요오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주로 이 플랑크톤을 검경하기 위해서 시료를 보존할 때 요오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루골용에 조류 세포를 세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이 요오드를 넣어서 보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건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조시키면은 역시 생물 세포가 다 죽죠. 또 물이 없으면은 효소의 반응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분자가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건조시키는 방법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건조하는 경우에는 유기물이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유기물 중에 일부를 덜어내서 분석을 한다던가 일부를 덜어내서 무게를 재야 되는 경우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토양 시료 같은 것은 그냥 건조를 많이 합니다. 상온에서 풍건이라고 해서 건조시켜서 보관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건조하는 것보다 동결 건조를 하면은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동결 건조는 freeze drying이라고 해서 동결 상태에서 얼음 상태에서 건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 상태에서 물이 그 수증기가 돼서 기화돼서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동결 건조를 해두면은 생물과 효소의 활동이 억제되는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유기물이 뭉치지 않고 잘 부서지는 가루로 건조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건조가 돼요. 여러분들 인스턴트 커피를 보면은 분말로 되어 있는데 이 건조된 분말이 물에 들어가면 잘 부스러지고 풀어지죠. 이거는 뭐냐면 동결 건조된 거예요. 또 요즘 식품도 많이 동결 건조를 하죠. 라면 수프 같은 것도 이제 동결 건조를 하고 그 분말로 조직이 잘 유지되면서 건조되기 때문에 분말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 시료를 일부를 덜어내서 분석을 한다거나 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료를 보존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보존하는 용기가
여러 종류가 사용이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폴리에틸렌이에요. 폴리에틸렌. 그 폴리에틸렌을 사용하는 이유는 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서 깨지지 않고,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니다가 샘플을 넣을 때는 부풀려서 샘플을 넣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근데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막 떨어뜨려도 깨지지도 않고, 예, 그래서 값도 싸고, 그래서 널리 사용이 됩니다. 요즘은 일회용으로 완전히 멸균된 그런 그 용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생물 시료도 사용할 수가 있고 수질 시료에도 사용하고 그래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단점은 뭐냐면 공기나 유기용매는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하지 않고 보존한다 그러면 폴리에틸렌 병은 안 됩니다. 산소가 통과에 들어갑니다. 예, 또 미리 멸균된 병이 아니면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보통 실험실에서 멸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멸균해 나올 때는 가스로 멸균을 합니다. 가스나 방사선 이런 것으로 멸균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실험실에서 가열 멸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 좀 치밀하지 못하게 해서 불순물이 잘 흡착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후에는 그 오염이 돼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의 시료를 계속 반복해서 채취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좀 써도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시료를 사용하면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은 일회용으로 한 번 사용하고 버립니다. 세척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들고 그 오염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폴리에틸렌은 좀 불투명한 데 비해서 요즘 음료수병으로 많이 나오는 PET병은 투명하죠. 폴리에틸렌보다는 약간 덜 부드러워요. 그런데 투명하고 또 뭐 불순물도 잘 묻지 않고 해서 샘플 병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병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리병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공기를 완전히 밀폐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산소를 보존하거나 이런 어떤 기체를 보존하거나 할 때는 이 유리병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리는 성분에 중금속이 좀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유리라고 하는 것은 암석으로 만드는 것이죠. 석영 성분으로 만드는데 그 암석 성분에는 중금속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암석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리에서는 중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중금속 시료는 이 플라스틱 병에 담아야 됩니다. 또 실리카 분석에는 유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리카라고 하는 것은 규조류라고 하는 플랑크톤의 성장에 관련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가끔 분석을 하는데 유리의 성분이 이 실리카예요. 그래서 유리에서 실리카가 막 녹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카 분석에서는 유리병을 쓸 수가 없다. 또 인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유리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료 보관에. 왜 그러냐면 유리 표면에 인산이 흡착이 잘 돼요. 유리라는 것은 암석이라는 뜻이죠. 암석인데 인이 그 토양 표면에 잘 흡착을 합니다. 유리 표면에 흡착해 있기 때문에 농도가 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알칼리성 시료는 유리에 담으면 부식이 된다.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PET하고 유사해요. PET하고 유사한데 투명하죠. 그런데 조금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이 가장 많이 무난하게 쓰인다. 공정시험법에서는 그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와는 달리 이것은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은 이것은 뭐 학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그 수질 공정 시험법을 사용하려면 사용해야 되는 용어들이고 뭐 기사 시험 볼 때만 필요한 것이죠. 자, 온도 구분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 표준 온도라고 하면은 그 0도를 말하고 상온이라면은 15에서 25도, 실온은 1에서 35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찬 곳이라고 하면은 0에서 15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의 온도는 온수는 약 6, 70도, 열수는 100도, 냉수는 15도 이하. 그다음에 수욕상이라고 하는 것은 100도죠.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는다. 워터베스에 집어넣은 것을 수욕이라고 합니다. 용기의 구분도 있는데 그냥 밀폐용기라고 말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이고, 기밀용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가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밀봉이라는 말은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이고, 차광용기라는 것은 이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등등, 이렇게 그 용기의 구분에도 정의가 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험 조작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즉시라고 하는 것은 뭐 30초 이내에 그 조작을 해라 이런 뜻이고, 감압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15mm Hg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기압이면은 한 760mm Hg가 됩니다. 그러니까 15mm Hg는 수은주 높이 15mm니까 그 압력으로 치면 한 50분의 1 기압 뭐 이런 정도로 거의 진공에 가까운 그런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탕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측정을 해라. 똑같은 측정을 해라. 보통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증류수를 사용하죠. 증류수를 사용해서 그 측정하는 것을 바탕시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울수라고 하는데, 물 방울수를 따지는 뭐 2방울 넣어라, 3방울 넣어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략 20방울이 1ml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은 0.05ml 정도의 부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고 뭐 2방울 넣어라, 3방울 넣어라 이런 것은 2방울이면 0.1ml 이 정도를 넣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항량이라는 것은 무게가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SS 같은 것을 측정할 때 씁니다. 필터를 해가지고 그 여과지를 건조시키는데 어느 정도 건조시켜야 되느냐, 몇 시간이나 건조시켜야 되느냐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건조시키면서 무게를 재봐요. 그래서 무게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항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무게가 되었다. 그러면은 건조가 됐다고 보는 거죠. 뭐 정의를 더 정량적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g당 0.3mg 이하. 그러니까 만분의 3, 뭐 만분의 3 정도의 오차 차이가 날 정도까지 일정해지면은 그것은 이제 항량이라고 보고 건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과한다라고 했을 때, 여과는 보통 거름종이 뭐 이런 것을 말하고, 특별히 더 정밀하게 작은 것까지 거를 때는 뭐 그 유리 여과지 또는 그 멤브레인 여과지, 이런 그 여과지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밀하게 단다는 것은 화학 저울, 미량 저울 이렇게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라 뜻입니다.
그 중에서 또 정확하게 단다고 하는 것은 무게를 0.1mg까지 무게를 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0.1mg까지 그 시약의 무게를 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조금 소량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조작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히 취하여, 액체를 정확히 취한다고 할 때는 뭘 쓰느냐면은 그 호울 피펫을 사용합니다. 트랜스퍼 피펫, 호울 피펫으로 눈금까지 부피 피펫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피를 정확히 측정하는 그런 피펫을 말하죠. 거기에 눈금을 맞춰서 정확히 채취해라는 뜻이고, 약이라는 표현은 뭐 한 10% 정도는 오차가 있어도 괜찮다, 뭐 이런 정도를 뜻한다, 이런 말입니다.